솔직히 말해서 은행 가서 야 이렇게 큰 소리 치는 사람 100명 중에 몇 명 됩니까? 대부분 대출하는 사람도 은행 아우 이게 대출 될까요 말까요 이렇게 하지. 제가 알기로 정말 VVIP 정도 야 이 새끼들 이렇게 할 수가 있지. 그전에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 정말 손에 꼽을 정도. 근데 무슨 쩔쩔 맨다 저는 말이 안 된다 이렇게 좀 생각하는 쪽이합니다. 퇴근길에 편하게 들으시면 투자에 보는 눈이 달라지실 겁니다. 야신님 안녕하세요. 시장은 과연 이게 변할 리가. 자, 오늘 내용 한번 들어보시면 제가 왜 정부와 금융기관이 변해야 산다 이렇게 얘기하시는지 아실 겁니다. 자, 최근 어떻게 보면 하도가 뭐 종노릇, 갑질, 독과점, 부도도 특히 뭐 은행에 악마를 시킨다 뭐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정말 강력한 스탠스를 지금 대통령 및 정부 기관 쪽에서 많이 합니다. 특히 은행들을 집중 때리면서 또 최근에 뭐 카카오까지 그죠 엄청난 그 얘기를 포함해서 꼭 문제집을 해결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자 보시면 앞서 이 윤 대통령이 지난 1일 21차 비상경제 민생회의를 북카페 같은 데서 했지 않습니까? 이때 우리나라 은행들은 갑질을 많이 한다. 은행의 독과점 형태는 그냥 방치해서는 절대 안 된다. 여기에 지난달 이 30일 국민회의에서도 진짜 서민들이 죽도록 일해서 번 돈을 고스란히 대출 원리금 상한에 갖다 바치는 현실의 은행의 종노릇을 하는 것 같다. 개인적으로는 정말 시원한 말이고 맞습니다. 정말 이 우리나라 은행은 너무 어떻게 보면 갑질을 했는 게 저는 맞고 정말 특히 독과점을 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확신한 것 같은데요. 기호님이 빨리 정부와 금융기관이 좋아서 서민이 살기 편한 그런 세상에 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간 이런 시원한 말을 간만에 했는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서 이 윤석열 대통령에서 크게 세 가지 부분 정도로 언급을 했습니다. 자, 아니 선진국들은 은행들이 고객 서비스를 잘하고 정말 다양한 상품들을 해서 서민들이 거기에 맞추어서 뭐 고금리든 저금리든 어떤 상품이든 이렇게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게 없다. 그러면서 이 은행들의 이자 장사를 하면서 부를 축지는 이게 어떻게 보면 독과점, 독점적인 시스템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을 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리고 세 번째로 보면 기업 대출에 비해서 가계 대출이나 소상공 대출 더 부도율이 좋고 대출 채권이 안정적인데도 불구하고 도대체 왜 이런 자세로 영업을 하느냐. 공비도하고 똑같은 것이죠. 외국인이나 기관하고 기업하고 다른 것이 기업이나 가계부채랑은 다른 쪽에서 지금 보고 있다. 이런 논리라는 거죠. 대통령 발언에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들 금감원 이 금융감독원 이복행 금융위원감독전도 이복행 금융감독원장 또 보시면 금융권의 수신경쟁 심화가 대출금리 추가로 인상을 하면서 소상인 자업자 이자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지금 특히나 이 최근 만기도래하는 상품이 많다 보니까 지금 은행채 발행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예금금리 경쟁을 합니다. 예금금리 경쟁, 예금금리가 올라가니까 어떻게 합니까? 당연히 대출금리도 이렇게 하면서 인상을 부추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은행 너희들은 예금금리 올리면서 자금을 갖고는 오지만 그 덕택에 대출금리, 전 세계 가계 대출 1, 2위를 다투고 있는 우리나라 대출금리는 서민들이 고스란히 그것을 받는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예금금리 경쟁하는 만기도 보면 레고랜드 사태 때문에 일어났다. 1년 전에 레고랜드 사태 때문에 맞이한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때도 그랬고 지금 또 뭡니까? 똑같은 내용도 결국은 서민들만 똑같다는 얘기죠. 자, 기훈님이 은행 독과점 막을 수 있으면 좋을 텐데 진짜 서민들이 빚내서 지탱하는 나라. 저는 뭐 그 부분에서는 기영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자, 이런 반응에 이 서로 엇갈리는 반응들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 대통령이나 금융당국을 옹호하는 발언을 보면 실제 독점력을 행사하고 있는 은행들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특히나 뭡니까? 우리나라 5대 은행을 얘기하는 거겠죠. 5대 은행을 얘기하는 건데 자, 이렇게 독점적으로 봐야 하는 게 당연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특히 은행의 독점적 권한 중 가장 큰 권한이 저는 예금이라고 생각해요. 예금은 은행만 할 수 있거든. 자, 이런 부분들이 지금 은행 외에서 안 되다 보니까 은행은 야 우리 말 잘 안 들으면 안 된다 이런 논리로 계속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자, 이렇게 옹호하는 발언도 있지만 은행들 입장에서는 우리는 억울하다. 자, 예전부터 국가기관 산업을 키웠고 공공재 성격을 갖고 라이센스도 정부가 있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독과점 체계를 만든 것도 어떻게 보면 정부가 한 게 아니냐. 모든 것을 정부 주도를 했고 왜 지금 일 터지면 항상 나 몰라라 하느냐, 지금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지. 애초에 자유경쟁 시장이 아니었는데 왜 우리 탓을 하느냐,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거지. 그러면서 항상 이런 게, 아니 우리는 고객한테도 쩔쩔매고 있고 뭐 독과점 갑질 논란 이 박아오는데 이건 총선용 아니냐. 그리고 이 문재인 정부부터 이제 코로나를 핑계로 부실 차주까지 대출을 우리는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해놓고 지금 부실 나는데 하면 우리가 돈 못 벌면 은행 이것도 연장해서 면제해주면 우리 다 손해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만들어 놔야 된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것 때문에 만들어 놓은 건 항상 그래서 항상 예비금을 충족을 해놓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솔직히 말해서 은행 가서 야! 이렇게 큰 소리 치는 사람 100명 중에 몇 명 됩니까? 대부분 대출하는 사람도 은행 이게 대출 될까요? 말까요? 이렇게 하지. 제가 알기로 정말 VVIP 정도 야 이 새끼들 이렇게 할 수가 있지. 그전에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정말 손에 꼽을 정도. 근데 무슨 쩔쩔맨다 저는 말이 안 된다 이렇게 좀 생각하는 쪽이합니다. 자, 그러면서 독과점 때문에 갑질을 많이 한다, 이자 마진이 높다는 취지를 보이지만 이거는 은행 악마의 선동이다. 한국의 전체 은행 자산 대비 5대 은행의 비중은 88%, OECD 중 21번째로 낮은 수준이고 은행권의 순이자 마진도 2021년 1.6%에서 OECD 318번째로 낮은 숫자. 그리고 이게 점점점 낮아지는 것도 맞기는 합니다. 순이자 마진.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적은 올라선다. 도대체 뭐가 문제일지 그건 뒤에 나오니까 한번 좀 지켜봐 주시고요. 자, 뭐 어쨌든 이렇게 되니까 이 정부 입장에서는 계속 언급을 할 수밖에 없고 거기에 또 하나 더 입을 댄 게 소위 약탈적 가격으로 해서 돈을 거의 안 받거나 아주 낮은 가격으로 해서 경쟁을 다 없애버리는 바로 이 카카오 모빌리티 사례. 뭐 카카오 택시라든지 카카오 대리운전 이런 부분들 이거 행포가 부도덕하다 이렇게 얘기는 하는데 저는 이렇게 애초에 카카오는 사기업입니다. 그죠? 그리고 특히 모빌리티 이런 플랫폼 산업들은 제가 늘 얘기하죠. 저는 플랫폼 산업을 너무나 좋아한다. 플랫폼 산업은 여러분들 초기에 진입해서 여기를 장악하려면 당연히 이런 식으로 시장 장악을 할 수밖에 없어요. 물론 그 외에 카카오가 잘못한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렇게 욕을 먹는 것은 분명히 맞기는 맞지만 플랫폼 사업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알아야 되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이 윤 대통령은 대통령실이 최근 수십 건의 민생을 찾아 어려운 국민들의 절규를 바라면서 고금리를 인한 금융비달 낮추기 저리 문제 4조 원을 내년 예산에 방향하고 저금리 대출을 바꿔주는 특단의 지원 대책을 한다. 자, 이러니까 은행 입장에서는 불만이 쌓일 수밖에 없죠. 그냥 무조건 하라는 거잖아. 차라리 은행들이 원하는 진짜 서민 대책이 뭐냐면 여러분들 지역화폐 예산을 증액해서 차라리 적극적으로 재정을 하라는 얘기거든. 은행 입장에서 지금 하는 얘기는 아니 왜 우리만 맨날 손해 봐야 되는 거냐. 물론 우리가 국민들의 이자 갖고 주 수입을 하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할 일은 정부에서 해야 되는데 왜 우리가 해야 되느냐. 적극적 재정제를 펼쳐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적극적 재정정책 펼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올해 세수가 마이너스 59.1조인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못하지요. 그렇다면 이 정부 질타의 금융권은 어떻게 지금 반응을 할 거냐? 그게 이제 상생금융 2탄이라고 지금 하고 있는데요. 먼저 가장 발빠르게 움직인 곳은 하나은행입니다. 자,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비롯해 30만 명을 대상으로 1,000억 규모의 금융지원 대책을 실행하는데 11만 명의 개인사업자 대출 차주에게 665억 규모의 이자 캐시백을 실시해서 원리금 상환 부담을 낮출 계획이고 이 외에도 금융 취약 자영업자를 대해서 300억 규모의 에너지 생활비를 지원, 그다음 통신비 20억, 컨설팅 비용 15억 등 제공하기로 했다. 이런 대책을 정부가 언급하기 전까지 했으면
얼마나 모양이 아름답고 좋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런 얘기가 나오고 난 다음에 한다는 거고, 그리고 이게 지금 보면 1100억 규모입니다. 그죠? 근데 여러분들 하나금융지주가 지금 올해 2023년 3분기, 그러니까 3분기까지 영업이익이 얼마냐면 4조입니다. 이거 너무 빈약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햄님이 요즘 대출금리 진짜 미쳤다고 엄청 미쳤죠. 그러니까 이렇게 벌었는데 지금 1100억 쓴다. 이경님, 이 정부 들어서 아름다운 이야기가 보이지 않나요? 그렇나요? 자, 그리고 자, 우리금융도 지금 어떻게 보면 하나금융, 우리금융 두 개의 금융, 나머지 아주 눈치 보고 있어요. 근데 하나금융은 뭔가 대책을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자, 우리금융 같은 경우는 임종례 회장 주최로 계열사 상생금융 긴급 대안을 하면서 이행사항 등을 점검하겠다. 왜냐하면 올 초에도 이런 원 1탄을 발표를 했거든요. 자, 그러면서 이번에 상생금융 태스크포스 발표, 이거 제가 알기로는 그 1분기 때 이 얘기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이렇고요. 그 다음에 소상공인 자영업자 청년들 금융 취약장을 대상으로 상생금융 핵심으로 저금리 대안대출 공급을 확대하는 등의 검토를 하고 있다. 근데 언제 하느냐? 제가 볼 때는 셋째 주 이후에 발표를 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입니다. 앞서 하나금융이 4조 정도 되고 우리금융은 5대 은행 중에서 제가 보면 제일 적게 벌고 있는 걸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3.3조가 지금 3분기까지 영업이익이었다는 사실. 자, 1금융권은 지금 요 정도 얘기가 나오고 있고, 지금 이제 2금융권이 있죠. 2금융권은 이제 예금보험공사와 함께 농협, 그 다음에 수협, 산림조합, 신협, 그 다음에 새마을금고 등 이 상호금융권 중앙회와 예금보험제도 협의를 갖추면서 관련해서 뭔가를 우리 다 하겠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예보 같은 경우는 특히나 아카데미를 통해서 체계적으로 정보를 공유하면서 대책을 하겠는데, 이 아카데미는 예보 제도 전반에 대한 온 오프라인 지식을 공유하는 플랫폼이다. 여러분들 봐도 그럴싸하지 않습니까? 지금 내용들. 근데 뭡니까 여러분들? 실질적인 대책은 아직까지 전혀 없다는 겁니다. 실질적인 대책은 아직 전혀 없다는 거죠. 그러면 언제 하느냐? 자, 금융당국과 금융지주 회장단이 만납니다. 언제 만나요? 셋째 주 목요일인가? 셋째 주 수요일인가 목요일 만난다. 16일 정도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이때 보면 이제 김주현 금융위원장하고 이복훈 금감원장, 그 다음에 KB금융 윤종규 회장, 그 다음에 신한금융 진옥동 회장이죠. 그 다음에 하나금융의 함영주 회장, 그 다음에 우리금융에 앞서 얘기했던 임종규 회장, 그다음에 농협금융 이석준 금융주재 회장과 간담회를 가질 예정인데, 뭐 지금 제가 봤을 땐 특별히 나올 거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 나왔으면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어쨌든 돈 많이 벌었잖아요, 얘네들. 그죠? 어려운 시기라 많이 벌었으니까 저는 항제세는 좀 얘기가 나왔으면 하는, 글로벌 공룡기업에도 지금 항제세를 부과하려고 하고, 유럽 쪽 같은 경우는 특히나 그 석유 기업들, 그죠? 석유 가격 상승해서 많이 돈 번 석유 기업들에게 항제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나라 은행에도 좀 부과를 했으면 합니다. 자, 지금 1, 2금융권에서는 이렇게 하고 있고, 또 2금융권에서 이제 보험회사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 교보생명이 상생금융 대열에 합류한다. 여기에 삼성하고 하나생명이 지금 상생금융방안을 내놓았는데요. 자, 먼저 이 6일 금융권에 따르면 내달 1일 교보생명은 자립준비율 청년 대상으로 해서 5년 만기 공시율에 연동하는 저축보험 판매를 골자로 한 상생금융방안을 놓을 예정이다.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여러분들 금리를 조금 연동을 하기는 하겠지만 판매한다는 거잖아. 실질적으로 상생 금융 방안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게 하나생명의 2030 디지털 저축보험안과 어쨌든 서민들을 위해서 저금리로 하겠다, 뭐 이런 얘기겠죠, 그죠? 근데 이게 또 추가적인 설명 다만 교보생명 같은 경우는 공시율에 연동하는 저축보험이 하나생명의 저축보험 합정금리형과 다르다. 또한 교보생명 저축보험은 자립준비 청년 보호를 받다가 만 18세가 넘어 떠나는 청년을 대상하지만 하나생명은 신혼부부 청년층에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우리는 확실히 상생금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18세 넘어 떠나는 정말 18세, 20세 이런 청년들이 이걸 한다고 해서 얼마나 많은 지금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 힘든 거는 가정을 꾸미고 있는, 그리고 자영업자 이런 쪽이 더 힘들지 않나요? 도대체
저는 이게 판매가 주 목적이 아닌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어린 쪽의 나이들이 하면서 먼저 고객화하는 그런 생각이 자꾸 드네요, 여러분들. 자, 그리고 삼성 하나생명은 앞서 상생금융 방안을 공개하고 실행에 들어갔어. 이게 상반기 벌써 했던 얘기예요, 상반기. 그죠? 상반기에. 자, 그러면서 하나생명은 지난 8월 딘달 저축보험을 펴서 취약계층 등을 담은 상생금융방안, 10월에 삼성생명은 취약계층 경제적 사회 기반 구축을 20년간 1,200억 지원과 금융계층을 보호한 상생금융을 내놨다. 이미 벌써 다 내었어. 근데 얘네들은 이미 알고 있었던 거 아닌가? 저는 이런 합리적인 의심까지 좀 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번에 대책이 나오면 얼마나 대단한 게 나올까? 이렇게 좀 얘기가 좀 생각이 들고. 자, 은행권을 겨냥한 윤석열 대통령 종발언 이후 이렇게 금융주요 은행제 부랴부랴 상생금융 2탄을 발표를 합니다. 그죠? 하지만 올해 초 독과점 발언에서 간치금에 떠면 은행에 돈을 풀어내는 상황이 되자 주주들이 불만도 커지면서 아니 왜 은행만 갖고 그래? 나는 은행 투자했는데 안 그래도 주가도 안 오는데 또 돈 풀면 다 안 오를 거 아니야? 이런 부분에 또 염려, 부작용도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카카오 같은 경우는 새벽에 첫 비상 경영회의를 열고 그 다음에 카카오 관련해서 이제 신경영 관련해서 위원장 뽑았는데 결국은 이범수 의장이 다시 이렇게 해서 내가 책임지겠다 이러는데 아니 자기가 지금 일본에 있는데도 지금 좀 책임을 못 졌는데 또 정말 바뀌지가 않는 모습이 정말 저는 좀 안타깝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과연 이 서민금융 관련해서 이렇게 금융권에 이런 발표를 했는데 정부에서는 어떤 효율의 방안을 발표를 할 것이냐. 원래는 이제 9월 달쯤 발표를 하긴 했는데 이게 조금 늦어지면서 이제 4달쯤 발표를 할 예정이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4달쯤 발표를 할 것이다. 이 부분은 보시면 어떤 부분이냐면 이제 지난 7월에 이제 얘기했던 부분이에요. 지난 7월에 어떻게 하면 금융당국은 9월 서민금융 상품을 통합 정비하는 것은 물론 관련 제도도 늘리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정책 서민금융 효율화 방안을 얘기를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전에 발표 전에 지금 어떻게 보면 금융당국이 한 번 더 언급을 했다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제가 볼 때 크게 바뀐 게 나올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그때 얘기했던 게 뭐냐 하면 핵심은 크게 3가지인데 자, 먼저 재원별 소득별 복잡하게 나눠진 서민금융들을 통합해서 이렇게 발표를 하겠다. 그러니까 뭐 햇살론뱅크, 햇살론하우스, 뭐 디딤돌 이렇게 여러 가지 나오는데 이걸 통합 정비해서 단순하게 하겠다. 그리고 자, 원스톱 창구를 하겠다. 그 다음에 서민금융 재원을 확충하는 방안, 가계대출 잔액의 0.1% 이내에 해당하는 금액을 정책 서민금융의 재원으로 출연을 하게 되어 있지만 시행액이 이보다 작은 0.3%다. 그래서 이 부분 관련해서 변경을 시키겠다. 크게 이렇게 3가지를 발표를 했었습니다. 이게 지난 7월에 이렇게 발표를 하겠다는 거고, 근데 이번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갑질 종론 이런 거 발표한 이후에 다시 새롭게 나온 얘기를 보면, 자, 상생금융정책은 은행이 서민금융 지원 등 정책 금융의 출원금을 더하는 대신에 이 금융권의 출연 부담을 줄여서 서민의 서민 공급 여력을 늘려주는 방식이 유력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이게 왜 이런 얘기가 나오냐 하면 그 당시 7월 달에 했을 때 보면 1금융권의 상생금융이 발표하는 게 주고객 고신용자 대기에 편중되어 있다는 이런 지적이 나오다 보니까 직접 공급이 아니라 간접 공식으로 해서 저신용 자영업자에게 집중을 하면서 1금융권 돈을 많이 버니까 좀 더 너희들이 파고 2금융권 힘드니까 좀 줄이겠다. 근데 출연 부담을 한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7월 달이나 11월 달이나 크게 바뀐 게 지금 없습니다. 뭐 색다른 게 없다는 얘기예요, 제 말은. 자, 그러면서 첫 번째 지금 예상하고 있는 게 2022년 서민금융지원의 주요 계정 공급 실적을 보면 자활 지원 계정에 햇살 뉴스론 3천억대, 미소금융, 그 다음에 보안 계정으로 근로자 햇살론, 햇살론 카드론 이 관련해서 앞서 제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복잡하게 나눠지는 서민금융을 통합해 이용자의 적게 유연하게 대처를 하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이 나올 가능성이 좀 더. 그러니까 상품들이 합쳐지겠죠, 그죠? 그 다음에 원스톱 창구, 서민금융 지원. 어쨌든 서민금융 지원을 이렇게 많은 일을 해야 되니까 인력도 느리고 기능도 더 확대하겠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보면 은행 서민 금융 지원의 출연 비율 관련해서 앞서 0.03% 했지 않습니까? 자, 이것을 관련해서 뭔가 얘기를 나올 것이다. 지금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특히 공적 보증기관들이 대의 변제금이 급증한 만큼 은행들이 보증기관과 정책 서민기관의 출연금을 더 부담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신보라든지 신용보증기금의 재단 이런 쪽에서 대의 변제금이 큰 만큼 은행도 너희들도 부담을 더 해라. 여기에 앞서 얘기했던 대로 영업 적자를 낸 저축은행이나 새마을금융 이런 쪽은 어려우니까 출연금을 적게 내자 이렇게 나오는데, 요 안을 관련해서는 지금 국민의힘의 김병우 의원안과 민벽등 의원안이 지금 가장 대표적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 보안계정 출연료를 0.03에서 0.06, 앞서 얘기했죠. 0.1%인데 아직까지는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은행 출연금보다 만약 이게 0.6으로 옮기면 1,100억 정도 더 올린다. 0.1% 해봐야 2,600억 안 되는데 저는 0.1로 올리는 게 어떤가, 저는 좀 이 생각이 좀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보안기정 출연료를 올리면 최소 3,600억에서 5,100억이 은행들이 더 부담을 해야 된다 이 얘기고요. 자, 여기에 더불어민주당의 민병덕 의원을 보면 자원계절 초과 수입분을 출연을 하자. 자, 2017년, 2021 은행 평균 이익이 41조 1370억이었다. 평균입니다. 2022년에는 60조 원이었고, 여러분들. 이만큼 늘었어요, 이만큼. 자, 평균 120%하면 49조 3645원, 초과 수익이 6조 5,700. 자, 추가 분담금을 그러면, 자, 이 얘기 무슨 얘기하면 금융권 출연 금액을 당초보다 2배 정도 더 하자. 그러면서 자, 추가 분담금 이게 뭐냐 하면 여러분들 항제세요. 항제세를 더 추가해도 6,500. 그래 봐야 지금 평균 은행들이 40조에서 60조 가까이 벌었는데 이거 별로 크지 않다. 이 정도는 해야지 진짜 서민금융을 위하는 방안이 아니냐. 이것도 지금 당에 따라서 다른데 결국은 정부는 이쪽 안을 택하는 게 상당히 높지 않겠습니까? 이쪽 안이 아니라 우리는 이쪽 안이 더 좋은데, 그죠? 왜냐하면 자기 당 쪽이 그걸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러면서 이제 은행 출연금이 오르면 경영상 어려운 저축은 이금융권 같은 경우는 좀 줄이겠다. 지금 이런 얘기를 한 거죠. 자, 여기에 지금까지 요거는 이제 내달 발표할 예정이고, 여기에 또 보면 11월 발표제 민간 신서민금융안이 또 있거든요. 뭐 많기도 많아. 하여튼 많기도 많아. 제대로 되는 건 없는데. 자, 여기 보면 대출 보증을 담당하는 지역 신병의 은행권 출연이 0.03%인데 법정 상한선이 0.1% 낮게 있다. 그래서 법정 상한선을 보다 낮은 0.1점 책정인데 이 부분 관련해서 요율을 올리겠다. 근데 앞서 지금 어떻게 0.06 정도, 이왕이면 0.1% 올려. 법정 상한선까지 저는 올리라. 은행이 못 사는 거죠. 지금 잘 먹고 잘 살고 있으니까 그렇게 하라는 거죠. 자, 그리고 고금리 대부분 전주의 역할에서 오명으로 은행들이 기피한 대부업체에 대한 자금 공급도 한다. 왜냐하면 대부업체 금리를 지금 19.99% 낮춰보니까 대부업체들이 상당히 힘들다. 예전에 50% 100% 받다 보니까 대부분 남는 게 없다는 거죠. 이 관련해서도 지금 단돈 10만 원 20만 원 빌리기 힘든 이런 그런 곳에 대부업체가 많이 가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에게도 지원을 해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이번 지금 예상되는 정책들을 한번 보면요, 은행에 더 투자를 해라, 그 다음에 뭐 하겠다, 뭐 요일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생각하면서 그런데 은행 하면 5대 은행도 분명히 있지만 5대 은행도 있죠. 우리나라 국책은행도 있습니다. 국책은행, 그죠? 국책은행이 어디냐면 산업은행하고 수출입은행이에요. 자영업자 소상공인도 힘들지만 정말 이 중소기업들도 많이 힘들다 아닙니까, 여러분들? 그러면 이 산업은행이나 수출입은행, 이 국책은행도 당연히 뭔가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 게 정상 아닙니까, 여러분들? 안 그렇습니까? 진짜 의심이 들지 않습니까? 금융권들 믿기도 힘들고. 근데 아니 정부에서는 아무것도 안 해. 그리고 이번에 이 지금 서민금융안 또 보면, 야, 은행 너가 돈을 많이 버니까 너희들이 다 충당을 해. 아니 정부에서 하는 일이 없어 지금. 만약에 은행들을 이끌어내, 은행 너희들이 해서 지금 1조에서 2조 정도 돈을 더 넣어라. 그럼 정부도 최소 이 은행보다 훨씬 더 많게 10조에서 20 정도 우리도 서민 대출을 관련해서 뭔가 지원을 하겠다. 이게 정상 아닙니까?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너도 안 하는데 나는 왜 해야 되냐? 저것도 하기 싫어.
충분히 이렇게 말 나올 가능성이 저는 있다. 국책은행이나 정부나 아무도 책임을 지는 사람이 저는, 그리고 뭔가를 한다는 사람이 없다는 거에 대해서 저는 어처구니가 없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 국책은행 자본은 빠지고 그나마 재탕, 삼탕들이 계속적으로 나오니까 과연 변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금융기관들이 변해야지만 분명히 살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보면 앞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첫 번째 언급한 부분이 다양한 대출도 없고 은행들 독과점 문제, 이 방안을 어떻게 해결할까? 근데 앞서 여러분들 그 생각 그걸로 가능할 것 같습니까? 저는 안 가능해 보여요. 특히나 보면 은행의 정말 독과점 문제가 예금, 대출, 지급 결제, 물론 뭐 증권회사 같은 부동산 담보대출, 그 다음에 일반 저축은행이라든지 하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사이즈도 다르고, 어떻게 보면 이 예금, 대출, 지급결제 가장 대표적으로 독점력을 거다는 데는 은행밖에 없어요. 그럼 이걸 경쟁체제로 바꾸면 독점을 할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독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올 초에 여러분들 기억나십니까?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 금융권에 1금융, 2금융, 3금융 이렇게 나뉩니다. 1금융이 보통 일생활 밀접한 은행들, 전국에 지점망이 보유되어 있죠. 그 다음에 2금융경이 증권회사나 보험회사, 뭐 생명회사, 저축은행이라든지 새마을고 이런 데들. 3금융은 대부업인데요. 상반기 때 2월달에 3일달, 2월달이었지 싶어요. 김소영 그 금융위원 부위원장이 예금, 대출 등에 있어서 실질적인 경쟁이 촉진될 수 있도록 은행뿐만 아니라 보험, 증권, 뭐 저축, 다른 금융권에 이런 쪽, 특히 예금이라든지 대출, 자금 결제 이런 것들을 풀겠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다른 금융권의 동참이 필요하다. 동참이 필요한 게 아니라 증권회사 같은 경우 계속부터 옛날부터 하고 싶고 지금 한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항상 막았죠. 은행들의 어떻게 보면 로비로 해서. 그러면서 항상 정부나 은행들이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때도 공교롭게 터진 게 실리콘밸리부터 그죠. 시그너처 뱅크들 파산하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위기가 닥쳤을 때는 정부가 효과적인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은행들, 공공재 기능을 하는 은행들 위에 다른 쪽에 하면 만약에 미국처럼 파산을 해버리면 오히려 더 힘들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가 새로운 대비책이나 이런 게 있어야지만 할 수 있다. 여러분들 늘 했던 말 맞습니까? 이런 이유 때문에 늘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못했었죠. 근데 여러분들 이 은행들이 정말 얍삽한 게 뭐냐면 그렇게 지금 어떻게 보면 작년에 60조나 이자 수익을 벌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대구은행 같은 경우 보시면 DCB은행 같은 경우는 고객 1,500명의 개인정보를 무단 도용해서 1,600건의 증권 계좌를 개설한다. 여러분들 많이 들어봐. 꺾기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었죠. 지금 아직도 그런 부분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자, 대구은행 같은 경우도 지금 DCB 같은 경우는 3분기 만에 작년 영업이익을 벌써 초과를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무단 도용을 해서 계좌를 개설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비이자 이익을 증대하기 위해서. 뭐 물론 이 제도는 2021년부터 하긴 했지만 그렇게 이자 이익을 많이 증대를 한데도 불구하고 비이자 이익 캠페인, 금융권은 항상 캠페인을 주거든요. 캠페인 때문에 어쨌든 지금 한다는 거죠. 근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증권 계좌 개설,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은 증권회사 고유 업무예요. 근데 이거는 은행은 할 수 있어. 근데 증권회사는 왜 예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못 한다는 거예요. 저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은행만큼 뭐 지점망 이런 게 없지만 지금 예금 부분이라든지 뭐 담보대출이라든지 예탁금을 받기 위해서 다 하고 있고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은행 업무처럼 증권. 저는 충분히 해도 무리가 없는데 왜 이 부분들을 아직까지 하고 있지 않냐는 겁니다. 그리고 은행 입장에서는 항상 얘기하는 게 이자 수익 구조 이거 관련해서 우리 솔직히 다른 나라에 비해 미국이나 이런 나라에서 받는 거 못 받는다. 정부가 받지 말라고 해서 못 받아. 그렇기 때문에 이거 줄이면 우리는 못 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한번 보시면 한국과 미국의 은행 수익 구조를 한번 보시면 자 한국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이자 수익이 90.9%입니다. 엄청납니다. 그죠? 근데 반면 미국 같은 경우는 이자 수익이 30%밖에 안 된다. 근데 이걸 비교하지 마라. 왜 이렇게 은행이 항상 얘기를 하냐면 미국 같은 경우는 계좌를 유지하는 데만 월 평균 13달러의 수수료를 떼어가는 데다가 최소 잔액을 설정하고 예금에 있는 이를 밑돌면 월 25달러 안팎의 비용을 청구합니다.
자, 이래 되니까 이런 부분 우리는 안 받지 않냐? 솔직히 받고 싶은데 소비자 반발도 있지만 특히나 정부의 눈치를 못 받는다. 만약에 이걸 받으면 1조에 그 연간 1조 9,500억에 한 2조 가까운 수수료가 발생하는데 우리 지금 그거 못 받고 있다. 이렇게 지금 은행들은 한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자, 이거 여러분들 앞서 제가 이 얘기는 꼭 해드리고 싶어요. 미국에서 월 평균 잔액을 받고 뭐 최소 잔액이 있는 이유는 뭡니까? 미국은 일본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왜 하냐면 거의 제로금리예요. 은행에 돈 넣으면 오히려 손해야. 그래서 은행들은 뭡니까? 이런 수수료를 받지 않으면 돈을 계속 마이너스가 커지는 역구조가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아니잖아요. 제로금리를 코로나 때 한 번 하긴 했지 지금까지는 계속적으로 은행에 돈 넣으면 돈을 줄 수 있는 제로금리가 아니었으니까. 그럼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이런 쪽의 얘기를 그럴 때마다 은행들은 우리는 수수료 딴 것도 받아갈 수 있는데 지금 못 받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자, 그런데 여러분들, 자, 이게 어떤 거냐면 4월 기준으로 해서 미국 금융은행주 순위를 한 거예요. 1위가 버크셔입니다. 그죠? 워렌 버핏 아시죠? 워렌 버핏이 하는 버크셔. 2위가 JP 모건 체이스, 3위가 뱅크 오브 아메리카, 4위가 웰스파고가 5위가 모건 스탠입니다. 여러분들 이 중에서 우리나라처럼 신한 국민 이런 데 있지 않습니까? 전통은행은 웰스파고, 전통은행은 웰스파고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 망했다는 얘기입니다. 미국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 제로금리를 계속적으로 유지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나라도 결국은 경제 성장이 낮아지면 제로금리로 갈 수밖에 없고, 자, 그렇게 됐을 때 지금 보십시오. JP 모건이라든지 이 모건 스탠리, 버크셔까지 다 증권 쪽으로 먼저 이름을 날렸던 그런 쪽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종합금융세가 됐지만 처음은 뭐냐? 증권 쪽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쟁을 시키면 우리나라도 결국 경쟁을 시키면 은행보다 증권이 훨씬 살아남을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독과점 문제 이거 해결하고 다양한 상품을 만들려면 이거 경쟁을 시키면 분명히 돼요. 여러분들 독과점도 해야 되고 상품도 더 싸고 좋은 상품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왜냐하면 미국이 이런 경쟁 구도를 택하면서 은행들, 보험회사들이 다 지출이 되었거든요. 은행들도 자기들 그걸 아는 거야. 그렇다 보니까 계속 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여기에 국내 5대 금융금액이 자, 최근 반년새 35조 원을 넣어서 750조를 되는 게 뭡니까? 기업 대출이에요. 자, 이 부분은 특히나 뭐 때문에 그러냐면 정부가 주택담보 관련해서 대출을 해주다가 이걸 규제를 하다 보니까 은행들도 돈을 벌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다 보니까 기업 대출로 전환을 했다는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정부 정책상 한쪽에서는 가계대출로 해서 돈 벌게 해주고 그것도 뭐 좋으니까 기업 대출을 또 그러니까 은행이 양쪽에 지금 돈을 다 근데 대출 업무를 증권회사나 이런 쪽으로 다 같이 풀어버리면 그나마 서민들 더 싼 금리를 할 수 있겠죠. 그죠? 여기에 여러분들 개인대출, 기업들 금액이 당연히 기업대출 더 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쪽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에 이런 독과점을, 은행들 독과점을 하는 부분, 가장 큰 부분이 금산분리예요. 금산분리. 자, 금산분리 같은 경우는 솔직히 여러 가지 장점과 단점이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근데 대기업의 금융권장으로 은행의 기업 부실을 전담 처리로 금융시스템을 마비시킬 수 있다는 이런 단점도 있지만 분명한 장점도 분명히 있다는 얘기죠. 근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자, 내용을 한번 읽어보시고요. 여러분들 이렇게 지금 규제 완화를 추진한다 이렇게 하는데 오늘은 주 내용이 아니니까 이 부분 관련해서 한번 나오면 제가 언제 얘기를 드릴게요. 근데 우리나라 금융권들 한번 보십시오. 특히 지금 최근에 은행 풀었던 게 인터넷 은행이지 않습니까? 인터넷 은행 최대주 보면 카카오뱅크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제가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 카카오와 한국투자증권이 2대 주주예요. 2대 주주. 1대 2대 주주인데 거의 지금 똑같아요. 근데 자, 한국투자증권 이거 최대주가 예전에 동원지 있고 지금은 동원금융지주지 않습니까? 결국 기업이 은행을 소유한 꼴이 된 거예요. 그런데 뭐 대기업을 몰아준다 아니면 그게 단점들 그죠? 담당 기업의 금융 지주에 관련한 카카오 지주에 관련한 뭔가 퍼주기 이런 게 쉽지가 않습니다. 구조상 당장 대통령이 한마디 때리니까 카카오 지금 난리 됐지 않습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막 카카오뱅크도 없고 케어뱅크도 없고 우리나라 모든 금융 관련 쪽에 보면 결국 최대 주주는 보면 은행들이에요.
그러니까 금융 관련 쪽은 다 은행들이 소유하고 있어요. 금산분리보다 어떻게 보면 이게 더 문제 아닙니까? 그렇다 보니까 금융 쪽은 자기들이 계속 돈을 벌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도 법 개정이 저는 어느 정도 되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최근에 나온 게 신용하위 10% 최저 신용자 특례 보증을 한다 이렇게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저 신용자 한 번에 최대 500만 원까지 빌려준다. 솔직히 500만 원 빌려주는 데 거의 없어요. 기준이 안 맞기 때문에. 근데 보시는 대로 여러분들 1금융권은 외면을 하고 있습니다. 외면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정부 같은 경우는 정부, 한국은행, 고금리 계속 유지를 할 수밖에 없고 지금 하고 있어요. 그죠? 금융권, 은행들, 자, 작년에 60조 이자 수익 벌었죠. 그러면서 자기들은 성과급, 그 다음에 퇴직금 5억, 6억 주는데 대한민국에서 은행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꼴랑 500만 원 빌려주는 최저 신용 투자. 이거 어떻게 보면 이거 제가 7등급에서 9등급까지 해주거든요. 얼마나 돈을 빌리기 힘든 사람. 이거 500만 원을 못 해준단 말입니까? 이거 이 7, 9등급 사람 몇 프로 되지도 않는데. 그러면서 항상 금융권을 누구한테 합니까? 기업이라든지 고신용자들. 기업이나 고신용자들 한다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이 은행들은 이 고신용자는 금융자산가들 이자 소득을 높여주는 고금리 영업 정책을 계속할 게 아니라 거기 물론 자기들도 돈을 벌어야겠지. 근데 거기에 금융 소비자는 서민 경제를 보면 저금리 금융은 항상 서민을 위하는 뭔가를 좀 해다. 왜냐? 60조 원 이상을 벌잖아요, 여러분들. 근데 여러분들 대한민국 반도체가 왜 계속적으로 상장을 합니까? 혁신을 하고 계속 투자를 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은행도 그렇게 변해야지만 앞서 얘기 드렸던 미국처럼 안 망하는 그런 사회가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와 은행, 금융기관이 변해야지만 서민이 살 수 있다. 이렇게 얘기 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영님이 이래서 부모님이 은행이다 꿀직업이다 하는 것인가요? 물론 은행 직원도 힘들긴 합니다. 그만큼. 그런데 다른 직업에 비해서는 돈을 많이 받는 것만큼은 맞는 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고요. 여러분들 오늘 하루도 너무나 수고 많으셨고 여러분의 투자 도움이 되는 투자 캠퍼스 홍반장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목요일 날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